안녕하세요. 네, 저 뒤에까지 꽉 차주셨네요. 그리고 오래간만에 뵙는 얼굴도 너무 많이 보이고 해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올해 국가주 부동산 융자협회에서 부회장직을 맡고 있는 모아융자의 박수경입니다. 자, 오늘은 모기지 융자를 받을 때 소득이 조금 모자라실 경우 하실 수 있는 융자와 소득 증명이 많지 않으신 시니어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 있는 융자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융자 받으시기가 어떠세요? 어렵지 않으세요? 어려워요. 네, 융자 받으시기가 무척 어려우시죠? 론 심사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졌고요. 그리고 또 정교해졌어요. 그리고 융자를 한번 받으려면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얼마나 많은지 저희들 융자 하시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서류 속에 파묻혀 산답니다. 자, 이렇게 그중 가장 기본 서류가 뭘까 하는 거 잠깐만 살펴볼게요. 앞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일반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인 경우에는 2년치 세금 보고서가 기본이고요. 그리고 론 금액에 따라서 프로핏 앤 로스 그리고 밸런스 시트도 은행에서 요구합니다. 그리고 월급을 받으시는 경우는요, 2년치 W2와 또 월급 명세서를 기본으로 또 요구를 하죠. 오늘 설명드릴 이 세미나에서 설명드릴 수익 증명이 필요 없는 융자는 지금 말씀드리는 이 서류들을 필요하지 않는 그런 융자입니다. 자, 조금 익사이딩 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자, 지금부터 우리 다들 함께 10년 전으로 한번 뒤돌아가 볼까요? 자, 이때를 기억하세요? 이 사인판 기억하세요? 네, 2010년도 골목마다 두세 개의 집이 서로 팔겠다고 나와 있었죠. 그리고 그때 어떤 집을 보시고 이 집이 참 좋다, 이 집 사고 싶은데 하고 생각은 하셨지만 융자가 나올 것 같지 않고 융자가 나오지 않아서 아마 기회를 놓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많이들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투자형으로 몇 개를 사셨던 분들은 도대체 우리보다 무슨 지혜가 더 있었을까요? 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2013년도 모기지 이자가 역사상으로 최고로 낮았다고 하는데요. 몇 분만 모이면 나는 몇 퍼센트의 재융자를 했어, 나는 몇 퍼센트 했어 하고 다들 자랑을 하시는데 론 금액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인컴 증명이 조금 모자라셨던 분들은 그때 그냥 쓴웃음을 짓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이 사실 계셨고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낮은 이자의 재융자를 하지 못하시고 지금도 높은 변동이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난 주말 CNBC 뉴스에 나온 화면이에요. 한번 보세요. 자, 2017년 이후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자가 갑자기 계속 오르기만 시작했었는데 그게 지난 연말을 딱 지나면서 갑자기 조금씩 내리더니 지난주에는 가장 역사상 일주일 사이에 가장 최고로 하락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다시 이자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여러분, 이자가 이 4%라는 거는요, 아직 역사상 낮은, 가장 최저는 아니지만 정말 낮은 이자에 해당하는 겁니다. 2016년도에요. 2016년도 동네 시세보다 아주 싸게 나온 집이 있었죠. 그래서 저 집을 사서 이만큼 고치고 이렇게 넓히면 정말 좋은 시세를 다시 되팔 수 있을 텐데 하는 자신도 있으시고 또 나름대로 잘 고치는 실력도 있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나에게는 필요한 융자는 나오지 않을 거야 하고 그냥 지나치시고 포기하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자, 이 도표는 이전에도 우리 강상철 부동산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샌프란시스코 주변 5개의 타운인데요. 집값의 변화를 그래프로 보여준 거죠. 지금과 달리 10년 전에는 쇼세일도 많고 포크로즈도 많았고요. 또 고쳐서 되팔 만한 집도 많았고 이자도 최저점이었는데 우리가 투자를 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오늘 융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 칼 세미나에 오셨기 때문에 오늘의 지식으로 앞으로 이 그래프의 상승 곡선에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드리는 이 소득 증명 없는 용자에 대한 설명은요, 비싼 이자와 또 무리한 투자, 그런 걸로 많은 페이먼을 부담하시라는 조언은 절대 아닙니다. 지난 10년을 뒤돌아볼 때 투자 안목은 있으셨으나 기회가 닿지 않으셨던 분들에게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 이렇게 집을 살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려드리는 기회가 되었으면 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자는 낮고요, 그리고 투자처는 여러분 바로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발빠른 금융가의 전문 인베스터들은 용자 받기에 한두 가지의 정도가 뭔가 모자라는 조건이 있는 A-론 또 B론에도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익 증명을 하는 일반 론 프로그램보다는 약간 더 이자를 높게 받아 수익을 만드는 프로그램인데요. 다른 조건은 다 만족할 수 있지만 수익 증명만 약간 모자라는 분들을 골라서 돈을 빌려주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수익 증명이 필요 없는 한 용자의 종류로는요, 외국인 용자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중국인들 무지막지하게 현금 투자하시죠. 한국인들 자식 투자, 자식사랑 투자도 아주 큰 투자입니다. 한 예로 한국에서 조그마한 건실한 사업을 하고 있으신 방문 비자를 가지고 계신 아버님께서 조기 유학 와 있는 두 남매와 배우자 이곳에 살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학생 비자이기 때문에 미국에 머물고 있어도 미국에서 용자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이 경우에 가족이 보고 싶어서 가끔 한국에서 아버님이 오시면 애들 공부 방해될까봐 항상 거실 소파에서 주무셨다고 합니다. 근데 작년에 이 외국인 용자를 통해서 100만 불 정도 되는 방 3개짜리 콘도를 구입하실 수 있었어요. 중국이나 홍콩계 은행에서는 이때 대부분 한국에서 40% 정도의 다운페이를 하라고 해요. 그렇지만 이분은 다른 인베스터 투자를 통해서 25%만 다운하시고 집을 사시고 이제는 미국에 오시면 거실 소파가 아니고 메스터 베드룸에서 주무신다고 자랑을 하셨어요. 주위에도 그런 분 아마 많으시죠. 한국에서도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시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하는 얘기가 한국 분들의 외국인 투자는 얼바인 투자라고 하는 그런 얼바인이 워낙 많이 와 계시죠. 그리고 또 쿠퍼티노 투자 이렇게 또 이쪽은 얘기해요. 워낙 쿠퍼티노에 많은 분들이 와 계시기 때문인데요. 자, 다음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가요. 그리고 봉급을 받으시는 분들이 인컴 증명을 대신하는 서류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영업 하시는 분 있으세요? 자영업을 하시는 경우 실제 버시는 수입은 많은데 세금 보고에 나오는 숫자는 은행에서 볼 때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많죠. 2년 이상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름으로 만약 여러분들께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다면 개인 구자 잔고에 한 10,000불 정도의 밸런스가 있으시면 용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한 예로 산호세에서 개인 사업자로 리커스토어를 하시는 손님의 쿠퍼티노 집값은 2밀리언으로 올라와 있었고요. 그리고 가지고 계신 모기지로는 50만 불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이분은 재융자를 통해서 50만 불을 갚고 또 조금 더 캐시아웃을 해서요. 집도 좀 고치고 싶고 결혼하는 아들의 다운페이도 좀 대주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은행을 알아보고 계셨어요. 30년 이상 거래한 은행에 갔더니 이 서류 저 서류 다 챙겨오라 하시더니만 30년 신용만으로 어떤 용자를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모기지 전문 인베스터들은 자영업자의 이런 고충하고 실제 수입은 뭔가 더 있을 거야 하는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수입 증명이 없는 프로그램으로 높은 변동 이자였던 50만 불 1차 용자를 갚고요. 70만 불로 20만 불은 집을 아주 멋지게 고치셨고 50만 불로 산호제에 아드님과 함께 공동 투자로 듀플렉스를 구입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월급 받으시는 분 볼게요. 월급 받으시는 분들도 상당 금액을 캐시로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세금 보고상의 숫자는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2년 이상 같은 직장에만 근무하셨다면 같은 직장에 다닌 그 증빙서류만 있으시다면 집용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인데요. 자, 질문을 통해서 한번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점 많으시죠? 네, 첫째로 다운페이는 몇 %나 해야 되나요? 자, 저희 협회에서 서기로 봉사하고 계시는 제인이 용자님 앞에 계시는데요. 가장 다운페이가 작은 용자가 아마 FHA 용자죠? FHA 용자의 다운페이는 몇 %면 가능하죠? 안녕하세요. 3.5%입니다. 네, 맞았습니다. 네, 3.5%만 다운하면 FHA 용자로 집을 사실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인컴 증명 없는 용자는 도대체 몇 %일까요? 한번 게스해 보세요. 몇 %라고 생각하세요? 50%? 50%는 너무 많고요. 25%? 25%도 많아요. 그러면 20%? 여러분 5%라면 믿기세요? 5%라면요? 네. 저도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거의 5%라면 FHA 용자와 거의 비슷한 다운페이먼트인데요. 투자용은 아니에요. 투자용은 안 되고 내가 들어가서 사는 집인 경우에 5% 다운하면 되고 이 5%마저도 기프트로 받으면 됩니다. 누군가가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론 비용도 기프트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FHA 용자와 거의 비슷한 나머지 조건들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렇게 5%를 다운하는 것보다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이자도 좋아야 되고 또 20% 이하의 다운페이를 하면 내야 되는 모기지 인슈런스도 안 내려면 본인이 살 집을 사는 경우에는 한 20% 그리고 투자용을 사시는 경우 30%를 다운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두 번째 질문으로 크레딧 점수는 좋아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크레딧 점수는 좋아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인컴을 보지 않는 대신에 믿을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그동안 쌓아놓으신 좋은 크레딧 점수겠죠? 자, 그러나 700점 이하인데 그럼 난 어떡하죠? 699점인데 괜찮습니다. 네,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자는 얼마나 할까요? 자, 이자 때 10%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10% 이상이면 제가 여기에 나오지 않았어요. 왜? 그럼 너무 높잖아요. 그죠? 자, 이자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또 다운페이에 따라서, 또 지금 말씀드린 크레딧 점수에 따라서 다 다양합니다. 크레딧이 좋고 다운이 많으신 경우가 제일 작은 이자겠죠? 4.5%부터 시작합니다. 네, 높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 한두 가지의 조건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세네 가지의 조건이 빠진다면 이자는 내려갈까요? 올라갈까요? 네, 무조건 올라가죠.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조건이 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자꾸 빠지기 시작하면은 인베스터들이 생각할 때 위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이자를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이자 차이를 많이 두는 이유는 인베스터들도 리스크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위험 확률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크레딧이 좋은 사람이 페이먼트를 안 낼 확률은 낮습니다. 그리고 다운페이를 많이 한 사람이 포크로즈를 할 확률도 낮습니다. 네, 그런 이유예요. 자, 마지막 질문은 직장이 꼭 있어야 하나요? 여러분 대답을 알고 계시죠? 뭘까요? 네, 여러분이 랜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주 잘 언더라이딩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 중요한 이 질문의 직장은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이 사업체 정보나 직장 정보를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속일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꼭 확인을 하고요. 자, 인베스터들이 요구하는 이 직장은 보통 2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2년 이상 일했어야 되고요. 또는 자영업자는 2년 이상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름의 사업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용자가 안 나와서 내가 투자 시기를 놓쳤다고 말하시지는 못하시겠죠? 적어도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방법을 아셨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로 넘어가서요.
리버스 모기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난 가을에 한국 분들에게 좀 생소하기만 했던 리버스 모기지 오리지네이터의 스페셜 서티피케이트 코र्스를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리버스 모기지라면 이제 한국 분들에게, 교민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려도 되겠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겼는데요. 일반 리버스 모기지는 해컴이라고도 불리고요. 또 영모기지라고 들어보셨어요? 한국말로는 영모기지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리버스 모기지는 그 사이에 참 오해도 많이 받고 천대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2013년 이후에 이 불필요한 과정과 그리고 좀 잘못된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재정비해서 다시 내어놓았는데요. 오늘 리버스 모기지에 대해서 좀 올바른 이해와 활용만 하신다면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장수시대라고 불리우는 요즘 100세를 뛰어넘어서 120세 시대인데요. 집이 있는 것이 또한 우리가 매달 모기지 페이먼을 잘 해나가고 계시는데요. 이 점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월 모기지를 내지 않아도 되는 모기지가 있다? 들어보셨어요? 그럼 뭘까요? 월 페이먼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모기지가 바로 리버스 모기지입니다. 네, 리버스 모기지는 월 페이먼트가 없어요.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유일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컴이라고 불리우는 리버스 모기지는 FHA, 여기 설명이 나오죠? 네, FHA에서 보증을 하고요. 허드에서 관리 감독까지 합니다. 일반 리버스 모기지는 대출 한도가 제한돼 있어요. 근데 요즘은 리버스 모기지 전문 투자은행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 400만 불까지 가능합니다. 또 자격 조건 한번 알아볼까요? 자, 여기 해당되시는 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부부라면 두 분이 모두 62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만약에 62세보다 조금 어리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기다리시지 않아도 60세 이상이면 리버스 모기지 전문 투자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것은 62세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내가 살고 있는 주택, 즉 실거주 주택이어야 합니다. 실거주 주택 중에서 단독주택이나 1 through 4 유닛, 5 유닛부터는 커머셜이에요. 그 중에 한 유닛에 살고 계셔야 되고요. FHA에서 어프로브된 콘도여야 합니다. 왜 그렇죠? 이건 FHA에서 개런티 하는 용자이기 때문에 FHA 개런티 콘도인데요. 단 콘도 중에서 FHA에 개런티 되지 않은 콘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대부분의 콘도가 FHA 어프로브가 아니에요. 이쪽 주변은. 그러면 받을 수 없나요? 있습니다. 네, FHA만 되는 게 아니라 FHA가 아니고 또 다른 페니메 어프로브도 받을 수 있는 용자가 또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출 신청 시 집에 쌓여있는 액권이가 있어야 됩니다. 즉 모기지가 없거나 좀 작아야 되지 액권이가 10% 20%밖에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집에 쌓여있는 액권이가 많이 있으실수록 좋습니다. 대출 신청 시 허드에서 지정된 기관에서 카운슬링을 마치셔야 됩니다. 1시간짜리 전화로 하는 카운슬링을 마치셔야 돼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수령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반 리버스 모기지인 경우 가장 트래디셔널한 방법은 매년 받는 연금 방법입니다. 일정한 금액을 평생 동안 받는 금액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매달 일정한 금액을 받는 대신에 라인 오브 크레딧 아시죠? 라인 오브 크레딧의 형태로 일정 금액을 셋업 해놓고 필요할 때만 필요한 금액만큼만 떼쓰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한꺼번에 돈을 받는 고정금리로 일정한 금액을 한꺼번에 일시불로 다 빼는 방법입니다. 위에 세 가지를 적당히 섞어 쓰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컴바인 하는 방법을 제일 많이 쓰세요. 한 예를 들면 모기지가 아직 좀 남아있는 경우에 일단 현재 가지고 있는 모기지를 갚은 후에
남은 금액을 매달 일정 금액으로 평생 받으실 수도 있고요. 또는 라인 오브 크레딧 형태로 여유 자금을 두고 필요하실 때 쓰는 방법도 됩니다. 자, 오늘 소득증명이 필요 없는 용자와 리버스 모기지를 같이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이전에 설명드린 소득증명이 없는 용자는 누군가 일한다고 해줄 직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리버스 모기지는 62세 이상이라면 직장이 없어도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집은 있으셔야죠. 네. 리버스 모기지를 하시면 현재 모기지를 다 갚으시기 때문에 평생 갚아오신 모기지 부담으로부터 정말로 해방되실 수 있습니다. 리버스 모기지는 페이먼트를 요구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과 같이 확실한 노후 자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소셜 시큐리티 몇 세부터 받죠? 네, 67세 이제는 다들 나이가 있으시니까. 근데 67세보다 70세로 낮추어서 소셜 시큐리티를 받으면 몇 퍼센트를 더 받죠? 24%. 67세를 70세로 낮추면 24%. 좀 연세가 있으셔서 62세, 65세부터 받으시는 분들은 70세에 받으면 30%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62세 이후에 리버스 모기지를 이용하셔서 모기지의 지출을 좀 줄이고 계시다가 70세부터 소셜 시큐리티 받는 걸로 대처하신다면 평생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24% 매달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나옵니다. 결코 무시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닐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리버스 모기지가 캐시아웃의 성격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물론 직장은 없으셔도 되고 또 집값만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꺼낼 수 있는 캐시의 금액이 정해집니다. 한 예로 집값을 200만 불이라고 가정하고 75세라면 94만 불을 꺼내실 수 있어요. 물론 직장도 없고 다른 거는 괜찮죠. 자, 이 94만 불을 어디에 사용하실까요? 지금 여러분 94만 불 꺼내실 생각에 다들 웃고 계시는 거 아세요? 자, 현재 사시는 집을 노후에도 살기 편하게 고치시는 비용으로 사실 수 있습니다. 가령 집안에 계단 대신에 에스컬레이터를 놓으실 수도 있는 가격이죠. 네, 요 사이 많이 사용하시고 있는 방법인데요. 지금 집을 팔기 전에 너무 고칠 게 많으세요? 리버스 모기지가 가능하시다면 지금 집을 팔기 전에 더 잘 팔리고 더 높은 값을 받기 위해서 멋지게 고칠 수 있는 리모델링 비용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앞으로 같이 살 수 있는 자녀분의 집을 살 때 1층에 방 하나를 미리 점 찍어서 예약해 놓기 위해서 자녀분의 다운페이를 좀 보태주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손주의 교육비를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아주 멋지게 주실 수도 있겠죠? 비상자금으로 꼭꼭 숨겨놓으시는 건 어떠세요? 그리고 여유자금으로 노부부의 크루즈 여행도 계획하실 수 있고요. 제가 아는 어떤 멋있는 할아버님은 빨간색 오픈카를 구입하셨어요. 네. 자, 많은 분들이 이 집을 사실 때도 리버스 모기지를 또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 못하는데요. 이번에는 그 부분을 볼게요. 자, 직장 없이 시니어 인컴만으로 펄체이즈 융자를 하실 수 있는 어떤 유일한 프로그램인데요. 자, 큰 집이 이제 필요 없으셔서 작은 집으로 옮기실 예정이세요. 리버스 모기지를 적당하게 이용하시고 가지고 계신 유동자금을 집에다 다 묶어버리시지는 마시고요. 여윳돈으로 분산 투자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현재 살고 계신 2층 집을 팔고 1층 집으로 옮기시는데 가지고 계신 현금이 마음에 드신 집을 사기에는 조금 모자라요. 그럴 때 리버스 모기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고친 것이 아주 많은 낡은 집을 리버스 모기지를 사용해서 고치시고 팔으셨어요. 그 다음에 집을 잘 파신 후에 좀 더 마음에 드시는 새 집으로 이사할 때 돈이 좀 모자란다면 리버스 모기지를 다시 또 이용하실 수 있어요.
네, 지금 설명드린 리버스 모기지의 장점들을 잘 살려서 제가 여기 오신 여러분들한테만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리버스 모기지는 페이먼트를 내라고 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나 매달 이자만, 원금은 빼고 이자만 한번 계산해서 내보세요. 그게 바로 꿀팁입니다, 사실. 이자를 내시는 경우는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집에 대한 자산 가치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또한 원금까지 내는 일반 모기지 페이먼트가 힘들 때 집을 팔고 아파트로 옮기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때는 리버스 모기지로 바꾸시면 정든 집에서 계속 사실 수 있습니다. 리버스 모기지 은행은 이자만 내라는 이 꿀팁을 아마 무척 싫어할 거예요. 일반 라인 오브 크레딧과 달리 이자만 내고 있으면 앞으로 비상시 쓰라고 주는 라인도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리버스 모시기를 하신다면 자식분들이, 자녀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있어요. 나중에 받을 부모님 집 가치가,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없어져 버리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자를 매달 갚으실 수만 있다면 상속 기대값은 어떻게 될까요? 변할까요? 많아질까요? 내려갈까요? 부모님이 아파트로 가시는 것보다 집값 상승분에 대해서 자산 가치가 더 늘어날 기회가 있기 때문에 리버스 모기지 이자는 이런 게 걱정되신다면 상속 받고 싶은 자녀분이 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어려워 보이실 수 있지만 여기 오신 분들은 투자에 강하신 분들이라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노후 투자에 좀 더 안전한 포트폴리오의 다양화와 에셋 리스크를 좀 조절할 때도 사실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에 따라서 스탁마켓하고 반드마켓 사이에서 리밸런싱을 하는 용도로도 쓰이는데요. 한 가지 예로 스탁 전망이 너무나 좋은 시점에서 집을 사셔야 하는데 나머지 돈을 스탁을 팔아서 집을 사셔야 할 때가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리버스 모기지로 론을 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만 받으시면 당장 너무 좋은 스탁 마켓에서 그 스탁을 다 팔아버리시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미래의 투자에 내가 누구랑 만나느냐 하는 것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보고된 인컴이 작을 때 어떻게 돈을 빌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알아봤지만요, 반대로 집을 사고 싶은데 세금 보고의 수입은 많은데 다운페이가 없거나 또는 크레딧이 낮아서 고민하는 분들도 반대로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가까이에서 이런 점을 도와드릴 수 있는 분들은 바로 저희 협회의 전문인을 찾아서 상담해 보는 일일 거거든요. 자, 그것이 바로 집을 사실 수 있는 자격 조건을 바로 갖출 수 있는 지름길이 되실 것입니다. 실제로 요사이는 컨트랙만 써주는 온라인 부동산도 있어요. 그리고 컨트랙과 더불어서 서류만 무엇을 주면 된다라고 알려주는 온라인 융자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 손님의 선택이죠. 그러나 그곳에는 나에게 딱 맞는 어떤 퍼스널 케어가 없고 딱 맞는 맞춤 서비스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전문 지식을 나랑 같이 나누어주고 나의 미래의 투자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실 수 있는 분을 찾으셔야 될 거예요. 저희 북가주 부동산 융자 협회 회원들은 풀타이머들입니다. 풀타임으로 부동산을 하고 계시거나 풀타임으로 융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자, 이곳에 와 계시는 우리 북가주 부동산 융자 협회 회원 여러분, 한번 일어나 봐 주시겠습니까? 저 뒤에들도 계시는데요. 한번 일어나 봐 주세요. 네, 다들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바로 옆자리에 계신 분하고도 한번 인사를 나눠봐 주세요. 네, 여러분 이분들이 바로 여러분의 투자를 앞으로 함께 고민하고 도와주실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게 빠진 것 같아요. 네, 어떤 점이요? 이자는 어떻게 돼요? 네, 리버스 모기지 이자도 4%대부터 시작합니다. 네, 4%대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4.5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높은 리버스 모기지 이자율은 없습니다만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고정으로 다 끊으실 때는 우리가 예를 들어 400만 불까지 가는 용자 같은 경우는 6%대입니다. 네. 자, 오늘 제 세미나의 과정은 끝났고요. 마지막 순서로 저희 협회에 고문 변호사로 봉사하고 계시는 박수정 변호사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수정 변호사입니다. 오랜 시간 앉아 계시느라고 피곤도 하시고 지금 밖에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 여기 조명도 막 어둡고 그래서 나른하실 수 있어요. 네, 필요하시면 커피도 드시고 아무튼 저는 오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또 많은 정보를 드리고 싶어서 최대한 빨리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뭐 제 소개나 이런 거, 연락처나 이런 거는 또 받으신 폴더 안에 브로셔 있어요. 그래서 거기 참조하시면 되겠고, 일단 그냥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세미나를 할 거는 리빙 트러스트에 대한 세미나인데요. 많이들 요새 이제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리빙 트러스트를 뭐 중요하다, 뭐 친구들 분이 또 하셔서 너도 해야 된다, 막 서로 권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한테 찾아오셔서 리빙 트러스트를 하시겠다는 거 이제 오시는 분들이 옛날보다 훨씬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시면 다 중요하다 생각은 하시는데 도대체 왜 중요하고 나한테 이게 실제로 필요한 건지, 그냥 친구가 해야 되니까 나이가 들었으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중요하고 필요한 걸 얘기하기에 앞서 도대체 리빙 트러스트가 없으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만약에 또 리빙 트러스트를 이제 유산상속 계획의 일부로 선택해서 설립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봄으로써 진짜 저 본인 여기 오신 분들한테 이게 필요한 건지 아닌 건지를 좀 실제 사례를 들어가면서 이제 얘기해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걸 이제 아셨으면은 그런 리빙 트러스트를 설립한다는 게 도대체 뭔지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던, 의도하셨던 이제 많은 것들을 사시면서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으세요? 뭐 아주 큰 거는 집도 내 거고요. 집 있으신 분들은 뭐 일하셨으면은 어떤 뭐 연금이나 보험도 있으실 수 있고, 어머님들 뭐 명품백, 결혼 반지, 뭐 소지품들, 하다못해 이제 뭐 우표 보시면 우표, 골드 막 이런 건지 다 이런 거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이제 본인의 재산이라고 생각을 해보실게요. 그러면 내가 어떤 자산을 갖고 있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반대로 있네요. 네. 하나는 내가 주인이라서 이게 내가 오너가 된다는 거죠. 내가 자산을 소유한다는 건 내가 오너고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원할 때 그 재산을 처분하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빌려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또 동시에 내가 주인인 동시에 오너인 동시에 또 매니지를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매니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다 건강하시니까 여기 나오셨잖아요. 근데 건강하실 때는 내 거를 내가 소유하고 내가 이거를 관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세요. 그리고 캘리포니아는 이제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 커뮤니티 프로퍼티라고 해서 주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고 획득한 모든 재산은 공동 재산이세요. 그 수입이 남편분이 혼자서 버신 거건 아니면 같이 맞벌이를 하셔서 하신 거건, 남편분이 집안일을 안 도와주시건 상관이 없어요. 결혼하시고 나서 버신 거는 다 공동의 재산이세요. 그리고 또 빚도 같이 공동의, 그래서 한마디로 경제 공동체 이런 걸 많이 들어보셨죠? 예, 부부가 경제 공동체예요. 그럼 니께 내 거, 내거 니 거,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는 거죠. 그래서 건강하실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세요. 그러다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꼭 계획한 대로 되지 않잖아요. 어떨 때가 있냐면은 제가 자꾸 반대로 오기네요. 네, 심신미약이라는 상태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건강이 나빠지셨거나 나이가 드셨거나 아니면 어떤 사고로 인해서 정신이 온전치 못하게 되실 때, 또 제일 요새 이제 어르신들도 계신데 많은 것은 알츠하이머나 파킨슨 디지즈처럼 어떤 그 디멘샤가 있는 증상이 있는 그런 이제 병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법적으로는 인캐퍼시티 심신미약 상태라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까요,
미국 통계예요. 미국 통계 한 작년 정도 통계로 65세 이상의 분들 중에서 약 10% 정도, 5.7인가 그래요. 밀리언 정도 되는 분들은 정신 문제를 동반한 알츠하이머가 오실 가능성이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숫자라서. 그리고 요새는 이제 건강해지셔서 오래 사시지만 또 병을 갖고 오래 사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저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내가 개인적으로 아파도 내게 다른 사람께 되나요? 아니에요. 소유는 똑같아요. 소유권은 변함이 없으세요. 본인이 오너이신 건 변함이 없으세요. 달라지는 게 뭐냐면 법적으로 내가 이거를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어머님이 아프셔서 뭐 알츠하이머 걸리셔서 대신 뭐 렌트비를 내기 위해서 은행에 가서 어머님 돈을 이제 사용을 하려고 할 때 본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관리를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님 돈을 꺼내거나 이러실 수가 없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부부가 같이 소유한 부부 재산인 경우에 모기지를 뭐 받는다던가 아니면 부동산을 뭐 융자를 새로 받아서 새로 한다던가 어떤 뭐 리스 계약을 한다던가 이런 관리하는 거를 두 분이 소유인 집은 두 분이 다 관리자시기 때문에 한 분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배우자가 아프셔갖고 심신미약 상태가 되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한국의 뭐 드라마 같은 걸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게 보호자가 제가 부인이에요 뭐 이러면서 막 사인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냉정합니다. 미국에서는 이거를 본인들이 그냥 알아서 결정하시고 그러는 게 아니라 법원에 가셔서 성인 후견인 절차, 컨저베이터십이라고 하는 성인 후견인 절차를 받아서 법원의 허락을 받아서 내가 배우자의 대리인이 되는 거를 허락을 받아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보기를 원해요. 이 과정을. 성인 후견인 절차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요. 제가 간략하게 어떤 절차인지 이렇게 써놨는데 먼저 이제 만약에 제 남편도 여기 있지만 제 남편이 만약에 이제 심신미약 상태가 되셔서 아프시다 그럴게요. 그럼 제가 법원에 가요. 법원에 가서 내가 내 남편을 대리해서 대리할 수 있는 허락을 해주십시오 하는 청원서 피티션을 내요. 마치 소송을 시작하는 것처럼 문서를 이제 파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파일을 하면서 이걸 제 맘대로 몰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가족들한테 이게 통보가 쫙 갑니다. 그리고 제 남편인 본인에게도 통보가 가요. 그래서 실제로 이분이 아프셔서 그런 관리 능력이 없으신지, 그 다음에 이거에 내가 대리인으로 하는데 어떤 이익은 없으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이제 통보가 가요. 그러고 나면 법원에서 지정한 조사관이 있어요. 인베스터가 가셔서 본인도 직접 인터뷰하시고 병원의 기록도 보시고 이래서 결국 이제 조사를 한두 달 하신 다음에 그 결과를 판사한테 냅니다. 그럼 판사가 마지막 공판을 통해서 당신이 이 대리인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하는 거를 이렇게 이제 허락을 해줘요. 지금 이렇게 한 4가지 과정 정도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보통 처음부터 피티션을 제출하는 것부터 결정될 때까지 보통 이제 산타클라라 기준으로 2개월에서 한 4개월 정도 걸리고요. 이때 만약에 제 남편의 형이 아니 부인이랑 사이가 안 좋아갖고 이게 하면 안 된다고 지금 다 재산 빼돌리려고 그런다고 막 이렇게 막 하거나 아니면 알고 봤더니 막 채권자들이 많아갖고 그 반대를 막 하시거나 이렇게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이게 6개월, 1년까지도 가는 과정입니다. 그 시간이 길어지면 뭐가 문제일까요? 네? 네네, 매니지를 해야 되는데 당장이 만약에 뭐 병원비 제가 또 남편을 잘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발 병원비를 써야 되는데 쓸 돈이 없는 거죠. 제가 어떻게 뭐 집을 막 팔아갖고 리버스 융자라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사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재산 관리가 어렵고 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시간이 걸리는 거 항상 시간과 돈이 문제잖아요. 시간이 걸리는데 돈도 많이 들어요. 일단 청원서 제출할 때 시작하는데 뭐 몇백 불 파일링 비건 책은 작은 거예요. 그렇지만 조사관이 나오잖아요. 조사관에도 돈도 줘야 되고 또 가족들을 다 알리는데 또 이 알리는 절차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내는데 돈도 들고 또 대부분은 변호사들한테 부탁을 하시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도 들고 돈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실제로 제 남편이 제가 하는 걸 안 원하실 수도 있잖아요. 본인의 의사가 반영이 안 되는 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법원의 가정이기 때문에 제3자가 제 이웃집에 사는 아줌마가 제 남편의 기록을 막 찾아보면은 그게 나와요. 그래서 그냥 모르는 사람도 이름 찾아서 가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의 정보와 재산 정보와 건강 정보와 이런 가족의 정보가 다른 사람이 보는 거가 좋나요?
당연히 안 좋죠.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신상이 공개되는 것도 안 좋고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마지막 건데요. 계속 제가 일단 지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트랜잭션 베이스라서 계속 감독과 관리를 받아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제가 이번에는 집을 파는 거를 허락을 받았어요. 다음에는 다른 집을 사고 거기에 뭐 리스 양도를 이제 해주거나 뭐 이런 계약을 해야 되면 그걸 또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가 많으신 분이 재산이 또 많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관리하기 어렵겠죠. 네, 그런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할 때 심신미약 시의 컨저베이터십 성인 후견인 절차는 되도록 당연히 받지 않는 게 좋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는 뭐 아프신 거는 뭐 피해 가실 수도 있어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끝까지 살다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뭐죠? 우리 다 죽어요. 저희 아빠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뭐 단감도 떨어지고 땡감도 떨어진다 막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예, 우리가 언젠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꼭 반드시 언젠가는 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소유했던 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요? 내가 주인인데 더 이상 고인은 재산을 소유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누군가에게는 상속이 돼야 되겠죠? 그럼 그 상속을 누군가는 내가 죽어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 관리자가 돼서 그걸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많이 들어보신 거예요. 상속법원의 상속 절차를 거쳐서 상속과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뭐죠? 프로베이트 많이 들으셨죠? 프로베이트 막 문제 있는 거 막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게 프로베이트예요. 이것도 제가 과정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많죠? 아까랑은 완전히 뭐 컨저베이터십이랑 비교가 안 되죠? 이것도 제가 요약해서 쓴 거예요. 중간에 뭐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일단 시작은 가족 중에 이제 사망하시고 나서 일정 기간 내에 프로베이트에 가서 이분이 돌아가셨고, 이분이 리빙 트러스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프로베이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하는 거를 파일을 하세요. 그러면 보통 한 달 내에 첫 번째 공판이 잡히고 그 전에 이분이 돌아가신 거를 신문에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퍼블리케이션을 하시고 공판이 이제 오면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거를 판사가 결정합니다. 일단 유언장이 있는지 봐요. 이분이 고인이 유언장이 있으면 그것이 합법적인 유언장인지를 보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유언장이 제대로 됐으면 그거를 이제 이거대로 이제 집행을 하기로 결정을 하죠. 근데 지금 놀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유언장이 있는데 프로베이트를 가나? 네, 그렇습니다. 유언장이 있어도 프로베이트를 가요. 그치만 프로베이트 과정이 조금 본인의 의사대로 진행될 수 있는 것 뿐이에요. 그치만 시간과 돈은 뭐 걸리는 게 그렇게 다르진 않아요. 그리고 나서 또 결정하는 게 이 상속 프로베이트 과정을 진행을 할 가족 중에 아니면은 가까운 분 중에 집행 대리인을 결정합니다. executor라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유언장이 없어서 그런 걸 미리 안 정하신 경우에는 법의 어떤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어떤 분이 우선순위가 있는지, 그리고 할 사람이 없으면 심지어 이런 거를 하는 이제 금융단체나 이런 게 있어요. 코퍼레이트 트러스트라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고 이름만 다를 뿐이지만 이걸 집행할 집행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해지면 이제 제일 먼저 이걸 알려야 될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크레디터들한테, 채무자한테 통보가 가요. 그러면은 채무자 내에 누가 포함이 되냐면은 정부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뭐 세금 밀린 거가 있거나 뭐 이러면은 이제 다 알려야 돼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일정 기간 내에 우리가 받을 게 얼마가 있고 근거가 뭡니다 하면서 이제 자기네들 그걸 요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대리자가 보고서 이거는 낼 돈 안 될 돈 막 이제 계산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채무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됐으면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큰 유산을 갖고 있는지, 뭘 갖고 있는지를 이제 분석을 하셔야 돼요. 이 과정에서 법원에서 정한 감정인이 있거든요. 프로베이트 리퍼리라고 하는 그런 감정인이 뭐 비즈니스 갖고 계신 비즈니스가 얼마나 되는지, 아니면은 뭐 지분 도대체 얼마짜리인지 이거를 해요. 그래서 그게 지나고 나면은 이제 재산이 다 파악되고 빚도 다 파악이 되면 이제 돈을 내야죠. 그럼 누구한테 제일 먼저 내냐면 일단 돌아가시는 분에 대해서 인컴 텍스와 상속법 세금을 텍스 리턴을 한번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9개월 내에 돌아가시고 나서 마지막 세금복을 하시는 거예요. 잔인하지 않습니까? 돌아가셨는데도 해야 돼요. 그래서 한번 이제 그걸 하고 나면 얼마를 내야 되는지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금을 먼저 정부가 싹 가져갑니다. 이 깔때기 보이시죠? 먼저 싹 가져가요. 빠져요. 그리고 이게 다 의도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 가져가느냐? 이제 빚쟁이들이 쫙 가져가요. 그 빚쟁이에 누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변호사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상속이 되기 전에 변호사가 이 상속 법원 절차를 이제 도와준
그 빚쟁이 변호사가 가져가요, 돈을. 얼마를 가져가는지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상속을 집행한 대리인 있잖아요. 그분도 변호사와 맞먹는 돈을 싹 가져갑니다. 그리고 남는 게 있을 때 이제 상속을 우리는 할 준비가 됐습니다 하고 이제 대리인이 판사한테 이제 우리 이제 파이널라이즈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알려요. 그러면은 이제 판사가 보고서 괜찮다 땅땅땅 그리고 이제 상속해라 그러면 이제 이게 상속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 중에서 중간에 또 빚 내고 뭐 돈 내는데 막 이게 뭐 빚을 채무를 해결하는데 만약에 돈이 없으면 부동산도 막 팔아야 되고 뭐 비즈니스 처분해야 되고 막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옥션도 하고 뭐 프로베이 세일도 하고 막 별의별 걸 다 해요. 지금 제가 상당히 길게 말했죠. 이게 얼마나 걸리냐면은 원칙상으로는 한 9개월에서 1년 내에 해라라고 말을 해요. 법원에서는. 원칙상으로는. 왜 원칙상으로라고 말했을까요? 실제로 그렇게 안 되니까요. 그렇죠? 산타클라라 제가 지난주에 사실 프로베이스를 진행하시는 분이 있으셔서 제가 실제 지금 얼마인가 하고 케이스를 막 봤거든요. 지금 1년 반 정도 걸려요. 예, 그리고 분쟁이 있거나 채무관계가 복잡한 경우 뭐 이런 재산이 너무 많거나 한 경우 그럴 경우에는 2년도 넘게 걸리고 굉장히 네, 많이 걸리죠. 시간이 길어지면 뭐가 문제죠? 네, 돈이 문제죠. 돈이 문제예요. 지금 제가 그냥 예로 해놨어요. 왜냐면 이거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 재산을 제가 어떤 형태로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재산은 상속법정으로 가는 게 있고 또 빠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만 한 거예요. 근데 보통 법원 이 전체 절차랑 관련된 비용은 보통 한 3%, 4% 수준으로 봐요. 이건 제일 적은 거예요. 그리고 재산 감정 비용이 0.001% 그러니까 1000분의 1 정도 돼요. 그러니까 100만 불짜리라면 1000불, 뭐 집이 만약 200만 불짜리라면 2000불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속 집행인 그 대리인의 수수료와 변호사 수수임료는 법적으로 정해진 율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처음에 10만은 4%, 그 다음 10만은 3%, 그 다음 10만은 2%, 그 다음에 80만은 1%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올라가거든요. 계단식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에 이제 200만 불이다. 그러면 3만 3천 불 정도가 대리인이고 대리인한테 주는 돈, 그 다음에 또 3만 3천 불 정도가 변호사한테 주는 돈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유산을 처분해야 될 경우에 팔아야 될 경우에 브로커 비용 당연히 들어가시고 융자하는데도 돈 들어가실 수 있고 클로징 비용 뭐 이런 것들 이런 이제 돈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대충 계산을 해봐도 상당히 많은 걸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계산하기보단 좀 예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누군지 아세요? 네, 많이 봤죠? 이분 누구세요? 네, 팝 가수 프린스라고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4월에 네, 엘리베이터에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무슨 약물 과다인가 이런 걸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부자인데도 변호사 비용이 없지 않았을 텐데 유서나 리빙 트러스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상속법정에 캘리포니아주는 아닙니다. 미네소타에서 상속법정에 갔거든요. 총 자산이 200 밀리언. 상당하시죠? 플러스. 왜 플러스냐면 아직 발표되지 않은 음악이나 이런 게 저작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치를 환산할 수가 없어갖고 그랬는데 가족이 자녀도 없으시고 결혼도 안 하셨기 때문에 없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6명의 형제 자매들이 있었는데 1명 sister, 그 다음에 half brother and sister가 한 5명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싸우시는 거예요. 내가 대리인이 되겠다. 넌 안 된다. 너도 빠져라. 결국 어떻게 했냐면은 회사 그런 거를 관리해주는 금융회사에서 하나도 안 된다. 이 회사도 싫다. 저 회사도 싫다. 막 싸우니까 두 회사가 같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2년 반 정도 이제 과정을 졌는데 갑자기 진행하고 나니까 모르던 부인도 나타나고 어디서 알지 못했던 아이들도 나타나고 막 싸운 거예요. 근데 다 알고 봤더니 너무 많이 겪고 결국은 싸워서 결국 분배가 된 게 상속세 빠지고 변호사 비용 빠지고 보세요. 변호사 수임료와 법원 비용이 한 600만 불이었고요. 상속 집행비 비용은 300만 불이고요. 세금을 한 50%를 넣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여기 캘리포니아 사셔서 행운이신 게 뭐냐면 상속세가 캘리포니아 주에는 없어요. 그리고 연방은 지금 굉장히 높아요. 근데 어느 주는 특별히 뭐 유저지나 뭐 이런 주는 상속세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비용이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내요. 그래서 다행히 여러분은 아직은 없으세요. 그리고 어디 가서 나중에 나이가 많으신데 유저지 가서 돌아가시거나 그러시면 큰일 나요. 네,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여기서 편안하게.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45% 정도가 45%면 얼마죠? 100 밀리언 조금 안 되겠네요. 그 정도가 상속이 6명한테 됐어요.
됐는데 이분들이 2년 반 동안 싸웠잖아요. 그럼 또 자기 각자 변호사 비용 또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작년 말에 이게 결정이 됐는데 인터뷰를 막 지친 얼굴로 하더라고요. 난 받은 게 하나도 없다 막 이러면서. 그래도 상당히 많이 받으셨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이거는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결론은 뭐다? 뭐가 많이 든다? 돈 시간이 진짜 많이 들어요. 그래서 산타클라라 말씀드렸듯이 한 1년 반 정도 걸리고 분쟁했을 때 2년까지도 걸릴 수 있고 비용 당연히 제가 나열해놨어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들면 당장 직계가족이 있을 때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일하지 않는 배우자가 있을 때 당장 생활하기가 힘들잖아요. 뭐 법원에서 우리가 생활하기 힘들다고 해서 일부 돈을 쓰게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뭐 맘대로 막 뻑선 쓰고 이런 게 아니에요. 매번 허락을 받아야 돼요. 팔거나 이런 것도 다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만큼 시간이 되면 부동산 가격이 달라졌거나 아니면 막 갑자기 팔아야 되거나 그럼 제값을 못 받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치도 이제 하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본인이 이걸 원했는지 안 원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유언장에 내가 누구한테 주겠다가 나와 있으면 그래도 난데 그런 게 없으면 법에서 정해준 혈족순대로 가거든요. 1촌, 2촌 하고 나눠가는 비율이 따로 있어요. 만약에 없을 경우에. 근데 유서에 내가 누굴 주겠다 하면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고인의 뜻대로 상속이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게 문제겠죠? 네네. 제가 시간이 그래서 정리해보면 리빙 트러스를 설정하지 않은 지금 아무것도 없었을 때 어떻게 된다? 현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근데 아팠을 때는 컨저베이터십을 거쳐야 되는 게 문제다. 그리고 돌아가셨을 때는 프로베이스를 거쳐야 되는 게 문제다. 여기까지 정리되셨나요? 네네,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해서 지금 많이 기다리셨는데 뒤에는 더 짧아요. 왜냐하면 핵심 자체가 이건 이렇게 복잡한데 이건 이렇게 간단하다는 거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한번. 유산 상속 계획을 한 경우에 이제 유산 상속 계획이라는 건 리빙 트러스트뿐만이 아니라 리빙 트러스트도 이제 포함이 되는데 제가 이제 리빙 트러스트를 중심으로 말하는 거니까요. 리빙 트러스트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되냐? 그림이 달라진 걸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현재는 똑같아요. 현재는 내가 재산을 소유하고 내가 관리하는 게 똑같아요. 부부가 같이 했으면 같이 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단지 달라지는 게 뭐냐? 트러스트를 설정했으면 트러스트의 주인, 내가 내 주인을 트러스토라고 하고요. 설정인. 그다음 관리는 트러스티라고 해요. 이름만 달라질 뿐. 그쵸? 예, 제가 여기서 사람들이 저를 변호사라고 하지만 집에 가면 제 딸이 저한테 엄마라 그러잖아요. 그냥 이름만 달라질 뿐 전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매니저와 그러니까 관리자와 재산 소유자가 똑같아요. 그래서 안 달라요. 뭐가 다르냐? 심신미약시와 사망시가 달라집니다. 심신미약시에 뭐가 없어요? 후견인 절차가 없잖아요. 그럼 누가 내 대신 관리하죠? 법원에 가지 않고? 트러스티, 관리자를 언제 정해요? 지금 리빙 트러스트를 지금 설정했으면 정하셨을 때 내가 못했을 때 누가 내 관리자가 될지 내 배우자가 될지 만약에 내 배우자가 못하면 우리 둘 다 못하고 아프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누가 어떤 조건으로 어떤 권한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거를 지금 현재 나우에 다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달라지는 건 뭐냐면 사망하고도 달라집니다. 아까 보셨던 이 기다라는 프로베이트 절차가 없어지고 내가 미리 정한, 언제 미리 정해요? 지금에 미리 정한 상속인, 그러니까 내 재산을 나눠 가질 사람들이죠. 에게 내가 정한 조건으로, 내가 정한 시기에 바로 내가 죽은 다음에 곧바로 안 나눠줘도 돼요. 만약에 애가 너무 어리면은 애가 철딱서니가 없어갖고 그래도 한 30은 돼야지 뭐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트러스트 관제인이니까 관리인이 이걸 관리하다가 애가 나이가 됐을 때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심지어는 뭐 내 아들이 대마초를 끊으면 준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세한 그 상속 시기와 조건을 다 정하고 그때까지 관제인 그 트러스티가 관리하도록 하는 겁니다. 비교가 되셨나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럼 뭐가 좋을까요? 네? 자신 있게. 네, 시간과 돈이 엄청 제가 너무 흥분하죠.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시간과 돈이 이제 되는데 제가 이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네네, 제가 그냥 좀 줄여볼까요? 네, 지금 앞에 초조해하세요. 제가 일단 그럼 이거 그냥 제가 간단하게만 할게요. 이게 실제로 이거 누구 아시는 분인가 찾지 마세요. 없어요. 제가 그냥 어디서 나온 사진인데 요 신뢰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저한테 제일 많이 오시고 유산 상속을 제일 많이 하시는 분들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랄까? 여기 계신 분들이에요. 뭐 이분보다 물론 재산 많은 분도 있고 적은 분도 있고 나이가 많은 분도 있고 적은 분도 있지만은 이제 대부분 50대 후반에 이제 남편분을 뭐 엔지니어시고 실리콘밸리니까 은퇴하셨거나 직장생활을 하셨거나 그랬다가 이제 부인은 스몰 비즈니스 이제 운영하시거나 이렇게 하고 보통 재산은 전체 재산이 이제 한 300만 불 정도 되세요. 그게 왜냐면 집이 하나 있으시고 보통 이제 커머셜이나 이런 걸 하나 갖고 계신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주식을 일을 오랫동안 하셨으면 한 뭐 30만 불 이상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합쳐보면은 한 300만 불이에요. 근데 또 여기서 똑똑하신 분들은 저한테 여쭤보실 거예요. 그럼 여기 은퇴 자금이나 생명보험 내가 뭐 100만 불 받는 거 어떻게 되냐? 요런 그 수혜자를 지정할 수 있는 구자는요. 이게 재산이 있어도 상속 법정으로 안 넘어가요. 이거는 상속 법정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빼고 요 상속 법정의 대상이 되는 300만 불을 가지고 계산해 본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리빙 트러스트가 없을 때는 16만 8천 불 정도의 돈이 들어요. 리빙 트러스트 셋업하는 건 그냥 변호사 비용 셋업하는 거 제가 그냥 평균적으로 내서 여기 쓴 건데 얼마가 들어요? 이건 제가 되게 크게 잡은 거예요. 3,300불. 이거보다 더 적게 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재산이 간단한 경우. 근데 비교해보면 몇 배인지 아세요? 네. 제가 이 자리에 그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실제로 어떤 분이 저한테 지지난 정도에 저한테 이제 아프신 분이 있어서 이걸 하고 싶다 그러셨어요. 근데 몸이 상태가 안 좋으셔서 저한테 못 오셨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돌아가신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프로베이스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 차이를 얼마나 되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일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심신미약 시 컨저베이터십을 피하고 사망 시 프로베이스를 피한다가 이제 장점이고요. 그 외에 장점이 여러 가지 있는데 다들 꿀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 꿀팁 없는데 어떡하나 막 고민했는데 생각해보면 이게 꿀팁인 것 같아요. 메디칼을 받으시는 분들 경우에요. 원래 메디칼을 받으시면 이제 병원비랑 뭐 널싱홈이랑 쓰시다가 그때는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 재산이 있으시면 거기서 이제 가져가거든요. 스테이트에서 가져가거든요. 근데 원래는 집이 있으시거나 그거를 집을 리빙 트러스트 넣어놔도 다 가져갔어요. 근데 2017년 1월부터 어떻게 법이 바뀌었냐면은 이 정부에서, 주정부에서 쫓아가는 재산, 그러니까 이 메디컬 상에서 리커버리를 하는 재산을 프로베이스에 가는 재산에만 한정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프로베이스를 안 가면은 재산을 뺏길 염려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이가 많으시고 메디컬을 받으시고 별로 재산이 없으신 분들이 프로베이스를 적어도 자기 집은 넣어놓으세요. 그러면 그 집은 뺏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법이 바뀌지 않는 한은. 이게 되게 큰 꿀팁이에요. 근데 꿀팁이게 말해요. 단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신 경우에는 한번 상담 받아보세요. 네. 그래서 이제 리빙 트러스트 중요한 거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려도 이게 뭐 리빙 트러스트가 모든 분에게 필요하신 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필요하시다는 게 디폴트라고 한다면 내 경우에 이제 필요한 건지 그리고 리빙 트러스트를 하더라도 하는 방식과 방법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상담 받으시거나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한 몇 분만 더 해도 될까요? 다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루해하지 않으시면 감사합니다. 트러스트 설립 절차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다 하지 않을 거고요. 요점만 말씀드릴게요. 보통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는데 먼저 디자인을 하셔야 돼요. 디자인을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디자인을 하는 거잖아요. 뭐가 나한테 가장 맞는지를 알려면은 제가 보통 이제 상담을 하면은 처음에 만날 때 모두 갖고 오세요 하고서 전반적으로 가족 관계 막 거의 뭐 취조하듯이 가족 관계, 건강, 재산, 무슨 목록을 어떤 명의로 갖고 있는지 다 보거든요. 그래야지만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이분이 어떤 걱정을 하시고 내가 트러스트를 통해서 하고 싶은 거가 뭔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디자인이 끝나서 어떤 트러스트를 어떻게 할지가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러면 변호사가 서류를 준비하고요. 그럼 날인을 하세요. 어떤 서류는 노터리가 필요하기도 하고 어떤 서류는 증인이 필요하기도 하고 법적으로 요건이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맞춰서 잘 이렇게 준비를 하신다고 하시고 사인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는 대부분 여기서 끝나세요. 그럼 안 돼요. 큰일 나요. 왜냐면 트러스트를 만들어 놓고 트러스트 재산이 트러스트 안으로 가 있지 않으면 무효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뭐 만들어 놓은 깡통인 거예요. 그럼 큰일 나거든요. 그럼 재산에 따라서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이 다른데
자기 재산의 명의 부동산을 옮기려면은 디드를 바꿔야죠. 명의소를 바꾸고 또 은행 계좌도 트러스트로 바꾸고. 그렇지만 실제로 소유권이 달라지진 않기 때문에 무슨 프로퍼티 텍스를 리어세스 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됩니다. 않아도 되는데 그 자산의 종류에 따라서 바꾸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다 바꿔놔서 내 재산이 트러스트로 다 들어와 있으면 이제부터는 그게 트러스트가 설립이 돼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나? 하실 일 없어요. 그게 홀 포인트예요. 하실 일 없으시다가 심신미약 상태가 되거나 아니면은 돌아가시게 될 때 그게 발동을 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네. 제가 사실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되게 많았는데 아무리 줄여도 안 되더라고요. 말도 되게 빠른데. 네, 아무튼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 것 같아요. 저 어르신들이 많아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 되게 부끄러운 일이지만 사는데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막 죽고 아프고 이런 거는 아무리 운동 열심히 하고 조심하지만 그냥 시기가 있는 거잖아요. 비가 밖에 오는데 비가 안 오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우산을 구입하거나 비가 올 가능성이 있을 때 우위를 준비하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현명하다고 생각하고요. 좀 준비를 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많은 오랜 시간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아, 세라피는요, 그게 항상 나오는 질문이어갖고, 저기 그 브로셔에 보시면요, 그게 나와 있거든요. 보세요. 근데 재산이나 이런 경우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나중에 한번 보시면은 제가 그대로 일부러 넣어놨어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늘 세미나 참석하신 분들을 위해서 스페셜 프라이스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변호사님 어떻게 가능하실까요? 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꼭 말씀을 해주셔서 스페셜 프라이스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질문은 따로 연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전반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지금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 질문 없으신가요? 네. 은행 어카운트요. 네. 부부 같이 돼 있는데 저거 해놓으면은 내 시설하기랑 같이 되는데 제가 하면은 내 관리를 못해요. 어카운트, 은행 어카운트. 내가 어린 적에 변호사가 신문에 칼럼 쓴 거니까 내가 해놓으면은 내 이름도 같이 됐지만 나는 사용할 수 없다. 그렇게 기록을 써서 내가 봐서 이거 못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트러스트요? 아니면은 트러스트요? 아니면 트러스트. 트러스트로? 네. 네, 뒤에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질문은 그거였습니다. 은행 구자를 이제 명의를 바꿀 때 트러스트를 한 다음에 은행 구자를 트러스트 이름으로 바꿨을 때 이거를 어디서 보니까 부인이 2명이 다 이름이 들어가 있어도 뭐 내가 관리 혼자서 못한다라고 되어 있다고. 그거 아니고요. 관리자를 처음에 트러스트 셋업했을 때는 보통 2분으로 같이 하시죠. 그리고 한 분이 못하실 때 다른 분, 그러니까 배우자가 하시게 돼 있죠. 그리고 2분이 다 못하시면 다른 분을 이제 설정해 놓는 거기 때문에 그 트러스트를 어떻게 정해 놓으셨냐면 트러스트를 아마 그러니까 2분 다 사인을 해야지만 이렇게 되는 걸로.